안녕하세요. 지슬의 두 번째 크라임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2006년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한 여대생 실종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4학년이던 이윤희 씨, 졸업을 앞둔 29살의 수의대생이 종강 파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간 뒤 그날 새벽을 끝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입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재수사를 벌였지만 여전히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장기 미제로 남아있죠. 오늘 우리는 그날의 전주와 캠퍼스, 그리고 윤희 씨가 사라지기까지의 시간과 이후 진행된 수사의 흐름을 최대한 사실에 기반해 차분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났던 2006년 6월, 전주 덕진구 금암동 일대는 대학가 특유의 분위기로 가득한 동네였습니다. 캠퍼스와 원룸촌, 카페와 술집이 뒤섞인 거리에는 시험을 마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죠. 전북대 수의대 건물 뒤편으로는 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들이 띄엄띄엄 붙어 있었고, 윤희 씨 역시 학교 근처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동기들과 함께 종강을 축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됩니다. 평범한 대학 생활의 연장선처럼 보였던 그 밤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희 씨는 원래 서울의 한 명문대에서 통계학과 미술을 복수 전공하다가 동물을 좋아해 전북대 수의과대학에 편입한 이력이 있습니다. 나이는 다른 동기들보다 조금 많았지만 학업에 대한 열의가 강했고 실습과 공부에 누구보다 성실히 임하는 학생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기들은 그녀를 두고 조용하지만 할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감정 표현이 크지는 않지만 필요한 때에는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선배 같았다고 기억합니다. 가족들에게도 그녀는 늦은 나이에 다시 도전한 만큼 수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꽤 오래 품어온 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사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으로 남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2006년 6월 6일 현충일 새벽입니다. 전날 저녁 수의대 실험 실습이 마무리되면서 동기들과 교수들이 함께하는 종강 파티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는 학교 인근 식당과 술집에서 이어졌고 학생들은 그동안의 실습과 시험에서 쌓인 피로를 풀며 술잔을 주고받았습니다. 윤희 씨도 이 자리에 참석해 동기들과 함께 어울렸고 술을 어느 정도 마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자리는 교수와 학생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누가 몇 시에 먼저 나갔는지, 술이 얼마나 취해 있었는지에 대한 기억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수사에서는 이 기억의 차이가 훗날 중요한 쟁점 중 하나가 됩니다. 그날 새벽 윤아이 씨는 술자리를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동기들의 진술 중에는 윤아이 씨가 말없이 화장실에 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계산대 쪽으로 가서 먼저 자리를 정리하고 나가는 것처럼 보였다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떠난 뒤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목격된 것이죠. 그리고 잠시 뒤 남자 동기 한 명, 보도에서는 황 씨라는 가명으로 불리는 인물이 그녀를 따라다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취한 상태의 동기를 혼자 보내기 걱정돼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려 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습니다. 황 씨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새벽 시간 택시를 타고 윤희 씨가 살고 있던 원룸 근처까지 이동합니다. 전주 시내의 조용한 새벽, 택시는 큰 길을 따라 달려가다 학교와 원룸촌 인근에서 멈춥니다. 두 사람은 내린 뒤 골목길을 따라 함께 걸어갑니다. 황 씨는 윤희 씨를 혼자 두고 떠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합니다. 원룸 건물 입구까지 도착했을 때 자동 센서 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고 그 불빛을 본 뒤 집 안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해 먼저 돌아섰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후 여러 방송과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며 사건의 마지막 확실한 장면으로 자리 잡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황 씨가 돌아선 뒤 윤희 씨가 실제로 집 안으로 들어갔는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누구를 마주쳤는지, 혹은 문 앞에서 다른 누군가와 마주쳤는지, 이 부분은 어떤 증거로도 명확히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센서 등이 켜졌다는 사실은 누군가가 건물 출입구 앞을 지나갔다는 정도만 말해줄 뿐입니다. CCTV는 없었고 새벽 골목에서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없습니다. 황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제가 본 건 불이 켜지는 것까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센서 등의 순간을 기준으로 사건은 보이는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날 윤희 씨의 가족은 평소와 다른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고
그녀와 함께 연락을 주고받던 사람들 역시 그날 이후로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가족은 처음에는 학업과 실습으로 바쁘겠거니 했지만 평소 연락 성향과 달리 하루 이틀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결국 아버지와 가족들이 전주로 직접 내려와 딸이 살던 원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족이 본 풍경은 예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방은 이미 일부 정리가 되어 있었고 가족이 느끼기에 무언가가 빠져있는 방처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아버지가 여러 인터뷰와 방송에서 반복해서 문제 삼은 지점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가족이 전주에 도착했을 때 이미 동기 몇 명이 원룸 안을 정리하거나 청소를 한 상태였고 초기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아버지는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실종 신고를 했으면 방을 그대로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방 정리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가족의 기억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가족 입장에서는 첫 현장이 온전한 상태로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아쉬움과 분노로 남게 됩니다. 원룸 안에서 이상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은 여럿 있었습니다. 책상과 침대, 옷장 같은 큰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자주 사용하던 노트북이 보이지 않았고 일부 소지품이 사라진 것 같다는 가족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방 안에 놓여 있었던 낮은 원형 탁자, 이른바 다과상 같은 작은 테이블이 평소와 다르게 사라져 있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 테이블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누가 옮겼는지는 끝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물건들의 유무 하나하나가 이 사건에서는 모두 의문의 대상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결정적 증거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경찰은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일단 성인 실종 사건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시작합니다. 초기에 일부에서는 스스로 잠시 자취를 감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동기들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성격상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사라질 애가 아니에요. 시험이 끝나서 이제 좀 쉬자는 얘기를 했지 인생을 포기하겠다는 말은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진술들 덕분에 사건은 비교적 빠른 시점부터 단순 가출보다는 강력 범죄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진행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현장 보존과 증거 수집이 완벽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팀은 우선 휴대전화와 통신 기록을 중심으로 윤희 씨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려 했습니다. 일요시사 등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수십만 건이 넘는 통신 자료를 분석하며 그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람들, 종강 파티가 있던 날과 그 이전 며칠 동안의 통화 내역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통신으로 드러나는 인간관계와 마지막 연락 지점, 그 안에 수상한 흔적이 없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통신 기록 속에서 범인을 직접 가리키는 결정적인 통화나 메시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점점 누가 범인인지를 찾는 것보다 누가 범인이 아닌지를 하나씩 지워가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는 컴퓨터와 인터넷 기록입니다. 2019년 방송된 그것이 알고 싶대서는 실종 전후로 컴퓨터에서 삭제된 인터넷 검색 기록과 파일들, 그리고 복구 과정에서 드러난 키워드들이 언급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종 전에 시체 처리나 소각로와 관련된 검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누가 어떤 맥락에서 검색했는지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누군가를 공식적으로 기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흔적들은 대중의 불안과 의혹을 자극하는 소재는 되었지만 사건 해결에 필요한 법적 증거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많이 회자된 내용은 학교 내 실습용 동물 사체 소각장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일부 보도와 온라인 글에서는 당시 수의대에서 사용하던 소각로에서 처리된 재의 무게가 평소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수 한 명이 소각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그리고 그가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공식적으로 의혹 제기 수준에서 머물렀고 수사기관은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용을 어디까지나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설과 논쟁 중 하나로만 바라봐야 하고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단정하는 식의 해석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의 초기 대응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며 적지 않은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은 첫날 원룸 현장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친구들이 방을 정리하는 것을 허용했던 점, 컴퓨터와 주변 증거에 대한 포렌식이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반복해서 지적해왔습니다.
2024년 보도에 따르면 아버지는 장기 미제 상태에 이르기까지 수사부실을 인정하고 재조사를 촉구해달라며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진정서를 냈다고 합니다. 경찰 역시 세 차례에 걸쳐 재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네 번째 재수사까지 거론될 정도로 이 사건은 내부에서도 계속해서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사건입니다. 동기 황 씨에 대한 의혹 역시 사건이 회자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그는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윤희 씨를 배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그의 진술은 사건의 타임라인을 구성하는 핵심 축 중 하나입니다. 방송과 기사에서는 황 씨의 일부 진술과 실제 동선, 종강 파티에서의 행동 등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그를 용의자로 입건하거나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했고 그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법적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를 중요 참고인 정도로만 조심스럽게 지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시간이 흐르면서 전북 지역 시민단체와 미제 사건 재조사를 돕는 민간 전문가 그룹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일부 단체는 이 사건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사 실패의 상징이라고 지적하며 원점에서의 재수사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초기 수사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가설들, 예를 들면 학교 내에서의 사고 가능성, 제3의 인물이 관여했을 가능성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목소리 덕분에 사건이 완전히 잊혀지지 않고 몇 년에 한 번씩 다시 공론장에 올라오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2019년 SBS 그것이 알고 싶대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다시 한번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됩니다. 방송에서는 당시 수사의 흐름과 원룸 내부 정리 문제, 컴퓨터에서 발견된 이상한 검색 기록, 주변 인물들의 진술과 동선 등을 종합해 여러 가설을 검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낯선 스토킹 범죄 가능성과 면식범에 의한 계획적 범행 가능성이 모두 언급되었고 시청자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의심과 불안을 키워갔습니다. 하지만 방송 역시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인을 지목해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여전히 질문만 많고 답은 적은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볼 때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성인 실종이라는 특성입니다. 미성년자 실종의 경우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납치나 유괴 가능성이 고려되지만 성인의 경우에는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 자발적 이탈 가능성이 항상 함께 검토됩니다. 그렇다 보니 초기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희 씨 사건에서도 첫 몇 시간, 첫 하루 동안에 어떤 대응이 있었는지가 지금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초동 대응은 이후의 수사 방향과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검토된 주요 가설들을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종강 파티 이후 함께 있던 사람, 즉 면식범에 의한 범행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동기나 교수 등 가까운 관계의 인물이 사건에 관여했을 수 있다는 가정이 됩니다. 둘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또는 원룸 주변에서 전혀 모르는 제3자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입니다. 셋째는 학교나 연구실 내부에서의 사고 또는 사건 후 처리 가능성 등 특수한 환경과 연관된 가설입니다. 각각의 가설은 나름의 설득력을 가지지만 동시에 반박 포인트도 존재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로 수렴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식범 가설을 보면 종강 파티라는 비교적 폐쇄된 공간에서 출발해 동선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누군가가 윤희 씨가 취한 상태라는 점을 이용해 집안이나 다른 공간으로 유인했을 가능성이죠.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후 수년간 이어진 수사 속에서 동기들과 교수들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의심점들이 나왔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정황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되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기소로 연결할 정도의 결정적 단서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의혹과 사실 사이의 경계를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낯선 제3자에 의한 범행 가설은 2000년대 중반 한국 사회에서 늘어났던 스토킹 범죄나 길거리 강력 범죄들과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매체에서는 전북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강력 사건들과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역시 한 가지 큰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이 저지른 범행이라면 왜 굳이 원룸 내부와 학교 주변에 얽힌 여러 요소들이 동시에 등장하는지
또 왜 특정 물건들, 예를 들면 노트북과 일부 테이블 등이 사라졌는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 가설은 나름의 힘을 가지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빈틈도 안고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가설 중 하나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학교 내 시설을 이용해 사건이 은폐됐을 가능성입니다. 소각로와 재해 무게, 실험용 동물 처리 과정 등과 결부된 의혹들은 일반 대중의 상상력을 강하게 자극하는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설이 실제 사건으로 인정받으려면 매우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정보 범위 안에서는 이런 의혹들이 어디까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어디서부터는 과장된 추측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룰 때에는 어떤 가설이든 가능성의 하나로만 말해야 하고 특정 인물을 지칭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오래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윤희 씨의 부모님입니다. 아버지는 실종 이후 10년이 넘도록 여러 번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와 경찰청,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하며 재수사를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다는 소식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말에는 단지 범인을 잡고 싶다는 마음을 넘어 알 수 없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미제 실종 사건의 본질적인 잔인함은 바로 이 지점에서 드러납니다. 전북대 캠퍼스 역시 이 사건 이후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같은 학교 동기가 종강 파티 이후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과 충격이 컸습니다. 몇 년이 지나 새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도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일종의 학교 괴담처럼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강의실과 복도, 실험실에서 조용히 공부하던 학생 중 한 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고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커다란 공포의 서사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 사건의 본질보다 자극적인 부분만 부풀려지는 부작용도 있었을 겁니다. 2006년이라는 시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그때의 수사 환경은 여러모로 제한적이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술이나 CCTV 네트워크, 디지털 포렌식 역량이 현재처럼 고도화되기 전이었죠. 만약 이 사건이 2020년대에 벌어졌다면 택시 이동 경로, 카드 사용 내역, 주변 CCTV와 블랙박스를 통해 윤희 씨의 마지막 이동 장면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복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06년의 전주는 그런 기술적 눈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쩌면 그 과도기적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낸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을 따라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만약 첫날 방을 그대로 보존했다면 어땠을까? 만약 종강 파티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조사 강도가 조금만 더 강했더라면? 만약 컴퓨터와 통신 기록을 더 빠르게 확보했더라면? 이런 가정들은 사건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떠오르게 됩니다. 형사들에게도 비슷한 질문이 남아있을 겁니다. 수사 기록 어디에도 적히지 않는 놓쳐버린 가능성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 말이죠. 장기 미제 사건은 그래서 단지 범인을 잡지 못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른 길을 택해버린 결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희 씨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시간이 완전히 멈춘 채로 남아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종된 사람의 시간을 둘러싼 공백을 남은 사람들이 대신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한 학교, 한 도시의 미스터리를 넘어 한국 사회에서 성인 실종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경찰의 초기 대응과 재수사 시스템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묻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언젠가 기술의 발전이나 우연한 제보 혹은 양심의 변화로 새로운 실마리가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사건 역시 수많은 미제 사건들처럼 질문만 남긴 채 기록 속에 머물러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오늘 2006년 전북대학교 수의대 4학년 이윤희 씨의 실종 사건을 중심으로 그날의 종강 파티부터 새벽 귀가길 껴 사라진 원룸의 시간과 여러 차례에 걸친 재수사의 흐름을 따라가 봤습니다. 모든 장면이 완벽하게 복원되지는 않았고 지금도 많은 부분이 여전히 추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건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진 시대, 미제 사건의 진실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가능성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억 속에 자리를 남겨두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야기할 때 특정 개인을 지목해 단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확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미 공개된 기록과 공적인 보도를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재구성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을 진심으로 대하는 최소한의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전주 여대생 실종 사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우리 사회의 어딘가를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슬의 두 번째 크라임 리포트였습니다.